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 거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도리어 아파트 거지가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정말 처음 겪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정말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은 첫 번째는 오래 살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많이 낳지 않아서 그래요. 오래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대 수명이 일본이 85세로 가장 높고요. 우리나라가 84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뭐 조금씩 높아가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더 심화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78명이었어요. 25만 명 태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숫자냐면 25만 명 태어났다는 거는 20년 전에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5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 전 다시 또 20, 30년 전에는 100만 명 태어났어요. 한 70년대에는.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는 100만 명 태어났는데 이게 50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젊은 인구가 막 계속 공급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도 공급되었지만 새롭게 막 태어나면서 젊은 인구가 공급이 되었는데 이제 그 공급되었던 그 젊은 인구들이 이제 다 퇴장하고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베이비붐 세대. 우리가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55년생부터 시작해서 63년생까지 한 8, 9년 정도 시대인데 그때 100만 명 이상 다 태어났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다 지금 퇴직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일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말 쉽지 않은 과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뭐 그렇게는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필요한 농업 관련 인력이라든가 건설 관련 노동력이 좀 일부 이민을 받아들일 수도 단기적으로 수입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고기술 능력을 갖춘 그런 해외 인재들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출산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유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선진국 수준에서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화는 아직도 농업사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그런 가족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성에게 모든 출산과 육아를 다 맡겨버리니까 여성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보육비, 육아, 교육비가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중국의 한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8세까지의 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중국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중국이 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단연코 1위다. 그리고 3위, 4위, 5위 뭐 이런 데는 뭐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데인데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잖아요. 교육비가, 육아비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살집이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제자들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학을 졸업해도 당장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예전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졸업하면 적어도 쉽게 뭐 두세 군데 취업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 찾아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청년 실업률이 2자리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임시직 그리고 파트타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용케 일자리를 구했어도 그 일자리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집값이 지난 수년 동안 2배, 3배 올랐는데 도대체 젊은이가 거기 들어가 살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 집까지 있어도 보육비가 너무나 높고 그래서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실증 분석을 하나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하고 출산율 변화를 같이 보면 상관관계가 한 0.75 정도 돼요. 1이면 이제 완전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0.7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0.8이 넘어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잡지 않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잡지 않으면 해결이 난망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지만 사실 부위원장이 이제 민간인인데 다 파트타임이에요. 잠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실제 이걸 하고 있느냐? 소위 얘기하는 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서 담당해요. 거기는 한 부처 장관도 아니고 거기 하는 실장이 총괄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경제 성장 문제, 부동산 가격 문제, 그리고 여러 교육비 문제, 이런 문제는 다 다른 부처에서 다 하는데, 더 힘센 부서들에서 과연 거기에서 뭐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 말 듣겠어요?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말 듣겠어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구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구부를 기왕이면 요새 뭐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없애지 말고 기왕이면 인구가족부로 바꿔서 가족 문제,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하는데 너무 그 가부장적 그러한 체제에서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두 번째로 보육비 문제도 그 인구가족부에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좀 어떻게 제공하려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좀 하고, 부동산도 기왕이면 청년들에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아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공주택을 더 많이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여태까지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는 호랑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호랑이 뒷공문만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호랑이를 놓쳐요. 더 빨리 도망가요. 어떻게 되느냐? 도망가는 이 호랑이의 앞에 서서 호랑이와 승부를 겨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어느 분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부처에서 혹시 보신다면 인구 가족부를 만들어서 총괄적인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것을, 저출산 문제를 단순하게 여성 문제, 가족 문제, 복지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이것을 경제 문제,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로 이렇게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지난 4월까지 무려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도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아마 1, 4분기를 넘어서 2, 4분기까지도 계속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굉장히 걱정을 하고요. 그게 계속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계속 해외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매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약간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무역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쉽지 않은 것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무역 환경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 무역 환경이 이제는 세계화에서 반세계화, 다시 말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막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참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위주, 미국 위주의 그런 어떤 시장 접근보다는 좀 더 시장을 더 다각화하는 노력, 특히 아세안이라든가 아니 인도와 같은 이런 새로운 시장을 더 개척하는 노력, 더군다나 중동까지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더 개척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소수의 몇 개의 집약적으로 우리가 특화해서 그동안 무역해서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뭐 현 정부에서 뭐 우주 관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말고도 우리 뭐 새로운 어떤 생명공학 관련된 그러한 의류 산업이라든가 고령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인간의 어떤 보건과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어떤 산업을 자꾸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민간 기업에서도 필요하고, 또 정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 또 학계, 이 대학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그 금융 분야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과연 막을 수 있을 거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현재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서 하고 있냐면, 첫 번째 금융위원회,
두 번째 금융감독위원회, 세 번째 재정경제부, 네 번째 한국은행에서 해요. 이 네 군데서 나눠서 해요. 은행 이런 업무는 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뭐 한국은행이 하는데 특히 외화는 재정경제부에서요. 그래서 같이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보 교환이 충분할까? 저라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외환 모니터링 센터를 하나 우선 만들겠어요. 그래서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상시 근무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현재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통화 수합을 다시 또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의 통화 수합이 있었고 일본 엔화와도 통화 수합이 있었는데 다 그게 끝났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건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미국 연준과 우리나라 중앙은행 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통화 수합이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쉽지 않은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금융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되고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또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통화 수합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요. 어쩌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정말 처음 겪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나라 일자리는 점점 더 부족해질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래서 개인도 힘들어질 것이다. 그동안은 어쩌면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직장 하나 잡아서 거기에서 평생 있으면서 그냥 돈 좀 빌리고 해서 전세 들어갔다가 조그만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다가 좀 더 큰 평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그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어엿한 중산층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이제 고금리 시대로 어느 정도 바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계속 막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이 안 될 것이다. 도리어 이 부동산 한 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도리어 아파트 거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노후를 좀 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가면서 사시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너무 도시에 아파트에 몰려서 평생을 살지 마시고 좀 더 우리나라 좀 넓게 보시고 교외, 농촌 지역으로도 여러분들 나가셔서 기왕이면 노후를 기왕이면 그렇게 농촌에서 새롭게 내가 노후주택 짓고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사시면 거의 걱정하실 게 없거든요. 그렇게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마지막 인사말 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